지난 8월 28일 지병을 이유로 사퇴를 선언한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 해외 투자자들이 빠르게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아베 총리를 나타내는 수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역대 최장수 총리, 전쟁 후 최연소 총리, 연속 재임 기간 최장수 총리, 2차 집권 총리 등등 그를 나타내는 수식어죠. 그러나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사퇴를 선언하면서 외신들은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르게 한국으로 몰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가 정책적으로 몰아붙이던 아베노믹스가 추진력을 잃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말이죠. 지난 2012년 아베가 총리를 집권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계획을 빠르게 수립했습니다. 일명 아베노믹스죠. 아베노믹스, 즉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중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2013년에 발표한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죠.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실제로 일본은행은 지난 2013년 2년 동안 시중 통화량을 2배가량 증가시키면서 달러 환율을 100엔에 근접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 디스플레이션에서 탈출하려는 전략이었죠. 외부 요인에 의해 엔고 현상이 발생했고 일본의 장기 불황을 부채질하고 있으므로 일본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인데요. 이 정책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엔달러 환율은 103엔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베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정책은 또다시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인플레이션율 목표를 1%에서 2%로 상향 조정해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고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며 엔화 공급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이 기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상승입니다. 아베노믹스 정책을 발표한 직후 엔화가 급격히 하락했고 엔저 현상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의 수출을 통한 수익이 7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죠. 둘째는 일본 내수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기업들의 수출이 늘게 되면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고 더불어 많은 고용을 창출합니다. 이 또한 현실화되었습니다. 2013년 가계의 소비 지출이 5%가량 증가했고 실업률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베의 사태가 공식화되면서 아베노믹스가 막을 내림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일본 시장에서 한국이나 홍콩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아베의 사태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해외 투자자,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2012년 아베가 2차 집권을 시작한 이래로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베는 지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는데 이는 연기금 등을 운용하는 큰손 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죠.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으니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연기금이란 연금과 기금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차감한 후에 은퇴 후 노후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고 공무원 연금도 있습니다. 기금이란 특정 공공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인데 쉽게 말하면 연금 제도로 모여진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 바로 연기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자산 규모가 무려 626조 원에 달하는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우체국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나 기업들도 이 연기금의 움직임에 항상 주시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아베가 큰손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스튜어드십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을 펼쳐왔지만 아베가 사퇴하면서 차기 총리로 집권하는 후임이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투자사 베너번 글로벌 포렉스의 마크 챈들러 수석시장 전략가는 아베가 집권한 이후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쳤음에도 물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경영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다고 평가하면서 차기 총리는 아베의 경제 전략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가 장기화되고 있어 엔고 현상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달러당 엔화 시세가 102엔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1달러는 105엔 수준인데 102엔으로 떨어지면 엔화 강세로 일본 수출 기업들의 수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일본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돈, 즉 엔화 때문에 고생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던 폴 볼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내 금리를 급격히 올려버립니다. 이 정책은 중남미 국가들이 파산의 길로 접어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와는 다르게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 내 중소기업들은 높아진 이자율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했고, 대기업들은 투자는 하지 않고 현상 유지에 힘쓰기 시작했죠. 당시 세계 제조업 공장이라 불리던 미국에서 대기업의 투자가 줄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간신히 생명 유지만 가능했는데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줄어든 이상 공산품에 대한 수입은 늘 수밖에 없었고, 이때 기회를 잡은 건 일본입니다. 이 시기에 일본은 서독을 넘어서는 제조업 최강국이 되었죠. 그렇다 보니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항상 무역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 내 여론은 매번 적자를 기록하는 것에 그다지 호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일 감정이 생겨났고, 미국 내 제조업 기업들과 농민들은 강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라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버텨낼 재간이 없던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재무장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9월 22일 한때 트럼프가 소유했던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끼리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일명 플라자합의라고 불리는 이 회담의 목적은 일본의 엔화 및 서독의 마르크화의 가치를 올려 달러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속내를 감추지 않고 대놓고 이를 요구했고, 일본과 독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미국은 보복 관세가 있을 수 있다며 강경하게 나왔죠. 미국은 당시 만성 무역 적자로 당시 돈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채무를 진 채무국으로 전락했는데, 그중 40%가 일본으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엔화 가치를 높이면 수출 기업의 숨통이 트이고 미국 경제도 트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미국이 일본을 일종의 샌드백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경제체제를 수호하는 국가들끼리 일방적으로 자국 화폐의 가치를 높이라는 것은 국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년 전 1달러에 250엔이던 엔화는 85년 200엔, 86년 160엔, 87년 120엔, 그리고 94년에는 99엔까지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엔고 현상이 이어집니다. 엔고 현상, 즉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자 처음에는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생각해 보자면 2,500원을 주고 사 먹던 콜라 한 병이 이제 2,000원만 줘도 할 수 있었고, 어떤 해에는 1,600원, 어떤 해에는 900원만 줘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일본 엔화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면서 적은 엔화로 많은 달러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일본은 미국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89년도 미쓰비시는 미국의 록펠러 센터를 인수했고, 87년 야스다 모험사는 3,990만 달러에 고외 해바라기를 사들일 정도였고, 이때부터 일본인들의 세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자존심도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경기 둔화를 염려한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2.5%를 내리는 조치를 감행했는데, 이는 저축을 기피하고 부동산과 주식으로 사람들을 몰아갔습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어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뛰는 법. 일본 니케이 지수는 3년 동안 300% 상승했고, 부동산은 한 해 70% 급등했습니다. 말 그대로 일본 경제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경제 전반적으로 과도한 버블이 형성되자 정부가 나서서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했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다시 3.5% 높였습니다. 결국 버블이 터지고 말죠.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금융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자 은행이 내준 대출은 부실채권으로 돌아왔고, 이를 버티지 못한 은행권의 파산, 자금을 융통할 수 없었던 대기업들의 줄도산, 결국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죠. 아베는 역대 일본 총리 중 최장기간 재임한 총리로 기억됩니다만 최고의 경제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경제에 밝았던 총리는 미야자와 기이치였는데, 그는 일본의 채무 및 잃어버린 20년 등 현재 일본이 처한 모든 문제의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플라자 합의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엔고를 탈피하기 위해 채권을 매입하고 엔화를 시중에 푸는 등 갖은 노력을 해왔지만 잠깐 반등하는 듯 보이다가 항상 다시 무너지기 일쑤였습니다. 인위적 환율 조정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죠. 아베가 정권을 집권하는 동안 한국과의 외교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극우주의를 대표하는 자민당,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아베는 지속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려고 노력했고, 작년에는 실제로 그 압박을 행동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겨울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 노동을 착취당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만을 품고 일본은 자국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 및 장비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기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여행금지, 일본 제품 사용 금지 등 단군 이래 가장 단결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는 아베 정권의 치명적인 실수라는 점이 여러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현재 워렌 버핏과 더불어 세계 3대 투자자라고 불리는 짐 로저스는 한 방송에서 아베 총리에게 제발 사임해달라며 미친 짓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충고하기도 했는데요. 무역 분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던 시기에 한 방송에 출연한 그는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거대한 경제시장인데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평했습니다. 일본은 정점을 찍고 하락세인 반면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항상 성장해왔고 조만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아베 경제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F학점을 준다며 학교에 나올 필요도 없다고 평했죠. 한국 방송에 출연해 나눈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수치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했는데 그만큼 한국인들의 구매력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개발 계획을 필두로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1970년만 해도 일본은 한국보다 23배나 더 잘 사는 국가로 평가됐지만 2018년에는 한국이 3배까지 체급 차이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력이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환율이나 물가 등을 반영시킨 객관적인 1인당 구매력을 말하는데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물가가 높으면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을 수 없죠. 그래서 구매력이 낮다고 평가하고 물가가 높아도 1인당 소득이 높으면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므로 구매력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IMF는 매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를 발표하는데 2019년 한국은 37,542달러를 기록했고 일본은 39,7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경제력은 단일 국가 기준 세계 3위 수준이지만 구매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IMF는 3년 후면 한국이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해 홈페이지에 떡하니 게시해두었습니다. 이는 1980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어쨌든 아베 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그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경제정책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 엔화 가치가 하락하기를 바랬지만 초창기에만 효과를 보였을 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 결과에 어떻든 그 정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던 아베라는 운전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본 증시는 매력을 잃었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 한국으로 몰려온다는 예측도 전혀 어불성설은 아닌 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